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으로 흥한 자, 코인으로 망하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소식도 같이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비트보이라고 해서 그 벤 암스트롱, 이제 유튜버의 이름이 비트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 이 친구가 최근에 이제 그 X 트위터에서 XRP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번 강세장에서 가장 상승 잠재력이 큰 코인이 XRP다. 2025년까지 실물 자산 토큰화 내러티브에서 성과를 낼 거고 이제 소송이 곧 있으면 종료가 될 것이다. 기업 공개 IPO도 할 것이고 미국 은행들이 채택을 하고 있다. 또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XRP가 최고다. 이런 발언을 했죠. 사실 2017년도부터 이 친구는 계속 XRP 옹호 발언을 해서 욕도 많이 먹고 찬사도 많이 받았었죠. 제가 이 친구 기사를 오랜만에 보니까요, 좀 생각이 납니다. 좀 공부를 해보면 이 친구가 처음에 3년간은 유튜브로 사실 크게 성공을 못했습니다. 거의 망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시즌에 한때 그의 재산이 무려 600억 원이 넘었었다고 하고요. 구독자도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람보르기니 차종만 이미 한 수십 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니 여러 가지 그의 어떤 재산을 짐작이 됩니다. 근데 왜 망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추문에 다 휩싸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벤 코인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코인도 만들고 어떤 코인 뒷돈 받아서 상장했다가 이게 또 걸리고 또 이게 2022년 하락장까지 겹치고 그리고 이제 선정성이 너무 지나친 이런 컨텐츠도 있었고요. 이게 또 와이프 놔두고 바람을 피웠다가 외도했다가 이혼까지 당합니다. 사치, 이제 보시면 자동차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돈도 이제 좀 서투르 썼던 것 같고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샘 뱅크먼 프리드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직접 그 바하마였던가요? 그 섬으로 가서 막 집을 찍고 이런 것들을 방송에 내보내면서 여러 가지 스캔들, 지금도 이제 그 법정 소송에 휘말리고 있죠. 제가 이걸 보면서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여기 칼에다 그냥 코인을 집어넣었더니 전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인으로 흥한 자, 코인으로 망했구나. 이거 주의해야겠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는 크게 성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큰 성공과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거 원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큰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겠다. 그래야 성공이 이 안에 들어가겠죠. 큰 그릇을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소위 말하는 초심이죠. 초심은 이거 왜 했어? 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창업 이거 왜 하셨습니까? 투자 이거 왜 하셨죠? 경제적 자유 궁극적으로 뭘 위해서 투자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겸손해야겠죠. 처음에는 다 겸손합니다. 왜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성공 아직 못했으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찬사를 받고 유명해질수록 돈이 벌릴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겸손과 배려는 무슨 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은 저는 교만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계속 꾸준히 노력할 때 이 우리의 성공이 그릇에 잘 담길 수 있겠다. 반대로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돈을 벌어도요. 아마 이 벤 암스트롱처럼 헛살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곧 큰 돈 버실 가능성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바이낸스 임원이 최근에 어떤 블록체인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나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미국 정부한테 정말 많이 어떻게 보면 좀 그 매를 맞았죠. 3년간 독립적 규제 준수를 해야 된다. 5년간 관리 감독을 받겠다. 벌금도 이게 코인 업체로서는 사상
이게 최대 칠 겁니다. 최고 많은 뭐 5조 몇천억이라는 엄청난 벌금도 냈죠. 근데요, 저는 여기에 이제 충분하게 대비를 해왔고, 뭐 실적이 악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어려웠겠지만, 뭐 우리 이거 다 수용했다. 다 받아들였다. 합의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작은 그릇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좀 보면요. 어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에 대한 인정을 안 합니다. 일단 안 합니다. 무조건 거짓말을 치거나 누구 탓이라고 합니다. 남 탓, 뭐 대통령 탓, 뭐 법무부 장관 탓, 뭐 누구 탓 이런 것을 해야 자기 합리화가 되거든요. 본인이 이제 성공을 못했다는 것에 대한 합리화인 경우가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자, 바이낸스 잘못한 거 있죠? 돈 세탁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벌금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좋게 보는 건요. 잘못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페널티 대가를 다 지불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꾸준히 대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지금 밝힌 거거든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성공 여부를 저는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인 방송입니다. 어, 홍콩의 SFC, 여기 뭐 미국으로 치면 SEC인데요. 여기에서 해시키 캐피털의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코인 살 수 있다라고 승인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이 적격 투자자라고 적혀 있는데 뭐 기관이랄지 부유한 개인들에게만 허용을 했다가 보통 나중에 이제 일반 개인들에게도 코인을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죠. 이게 얼핏 들으면 이게 호재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이제 점점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구나. 이제 투자들의 대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중을 따라가지 말라. 대중과 반대로 가라. 자, 그러려면요. 대중들과 뭐가 달라야 될까요?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행동이 다르려면 생각부터 달라야 됩니다. 우리 크립토 TV는 다양한 관점을 그래서 지향을 합니다. 자, 코인데스크에서 어떤 뭐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조정은 올해 금리를 2번 인하할 것이다를 선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3회다, 뭐 4회다, 뭐 처음에는 6회 인하할 것이다라고까지 봤는데 2번밖에 안 해? 이것을 지금 선반영해서 비트코인이 2% 떨어졌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CPI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뭐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잘 선방했다. 잘 버텼다. 이제 3월에 CPI 조금 높았기 때문에 이거 금리 인하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뒤로 미루는 거 아니야? 더 적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에 순간적인 조정을 줬었죠. 하지만 뭐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제 그 자산군, 이제 코인도 자산군이죠. 근데 민감도, 소위 어떤 그 호재다, 악재다, 뭐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이 거시 경제에 대한 민감도 중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게 코인입니다. 그 다음이 주식이고요. 그 다음이 원자재, 뭐 부동산 채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 코인 하락할 때마다 그냥 매수하시고요. 4848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데 저의 코인 10년간의 이제 그 경험에서 저는 이게 이제 확신하거든요. 이제 다른 걸로도 돈을 벌 수는 있는데요. 그 수익률 측면에서는 코인이 가장 클 것이다.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총괄이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암호화폐, 코인에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유리하다. 지금 인플레이션 CPI가 높게 나와서 코인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주식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볼 때만 그렇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비트코인도 반감기도 있고 자산 토큰화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뭐 CPI가 어쩌고 전쟁이 뭐 나고 재정 적자 미국이 너무 많다 카더라 뭐 JP 모건이 나와서 뭐 자산 토큰화 뭐 비트코인 뭐 비하 발언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이 코인 자산에 대한 불신과
이제 믿음이 조금 적다라는 얘기도 맞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올라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올라면 이제 좀 팔아야 되나? 떨어지면 또 떨어지면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사팔사팔 하면서 이제 수익률이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죠. 혹시 이제 B2나 영끌, 저는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B2 영끌을 하면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 소식 하나에 일희일비 하는데 최고 지름길이 뭐다? 빚으로 하시는 것과 영끌입니다. 이게 아니면요, 그냥 우량 코인 사서 묻어놓고 마음 편하게 주무시는 게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파라과이라고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나라의 의회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대신에 채굴자에게 잉여 에너지를 판매를 검토해보자. 자, 처음에는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라는 법안의 초안을 제출했었는데 지금 조금 뉘앙스를 바꾼 겁니다. 태도를 바꿨죠. 근데 그 채굴에 대해서요, 그 일반인 분들이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뭐 블랙락을 비롯한 그 이제 떠들어대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비트코인 채굴이 전력 에너지를 낭비한다 하더라. 맞을까요? 이거 제가 이제 그 실제 조사 자료가 그래서 있습니다. 그 잉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그 주전력이 아니라 수력 발전소에서 밤에 그냥 의미 없이 물이 그냥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놀리면 뭐 합니까? 그걸로 비트코인 채굴하라는 얘기가 잉여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 에너지는 수력, 태양열, 뭐 지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로 비트코인 채굴하는 비중 지금 퍼센티지가 53%나 됩니다. 그리고 뭐 환경 오염이다, 뭐 탄소 배출을 한다, 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비트코인 채굴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그 이루 말할 수 없이 적은 퍼센티지죠. 왜 그랬을까요? ESG라고 하는 거 2021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블랙록에서 처음으로 이거 외쳤습니다. 그래놓고 뭐 했다? 블랙록에서 사우디 아람코 그 뭐 석유회사 세계 3인가 4위인가 하는 엄청나게 큰 회사 거기 이사진을 뭐 본인의 뭐 보드 멤버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실제 투자도 엄청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격해놓고 비트코인 ETF 곧 있으면 세계 1위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만 주목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블록체인이죠. 뭐 클레이튼과 핀시아가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카카오와 네이버, 뭐 라인 쪽인데요. 사실 뭐 욕을 많이 먹었었죠. 실제 잘못한 게 맞습니다. 사기 혐의, 뭐 이렇게 뭐 속이고, 특히 이제 클레이튼에서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두 개가 합쳐진다. 이게 이제 보시면 그 오늘 30일 신규 통합 브랜드를 발표할 것이고 뭐 SNS도 합치고 커뮤니티도 합치고 이제 BI 뭐 여러 가지 로고도 합치고 이거 이제 뭐 그 지난 2월 29일에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5월 달에는 아부다비에서 통합 재단을 설립할 것이다. 이게 뭐 우리나라는 규제가 아직 조금 자유롭지 못하니 그 아랍에미리트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이제 재단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3월 달에는 비전을 정교화시키고 4월은 브랜드를 합치고 5월 달에는 재단을 설립할 것이고 자, 6월 달이 되면 이제 그 블록체인 다 합치고요. 코인도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뒤에 기사들 한번 보니까요. 이 새로 나온 블록체인은 주 활용 분야가 디파이라고 합니다. 디파이 쪽에서 이것을 좀 많이 쓰고 싶다. 그리고 NFT도 쓰고 싶다. 그리고 자산 토큰화를 언급했는데 자산 토큰화 뭐 그 채권이다, 뭐 주식이다 이런 것들로 자금을 받아서 그 디파이의 경쟁에 지금 뛰어들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도요, 클레이튼, 이 카카오랑 네이버거든요. 이미 우리나라 또 뭐 일본, 뭐 아시아 최고의 플랫폼 중에 하나들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했던 거는 웹2의 강자들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웹3에서 최고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사실 뭐 불신이 팽배하고요. 여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솔직히 의구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웹3 생태계에서 지금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통폐합, 이거 안 되겠네. 사실 뭐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경쟁일 수도 있고요.
지금 앞으로의 세상은 삼성과 LG, 소위 말한 라이벌이거든요. 서로 손잡습니다. SK도 뭐 저기 다른 반도체 회사들과 손잡는 이런 그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된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세계가 불확실하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웹3 생태계가 점점 확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블랙락이 지금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레이스케일이랑 차이가 거의 없다. 50억 달러면 이제 한 6조 정도 되거든요. 이거 며칠이면 이거 뒤집혀질 것 같습니다. 2달 전만 해도 234억 달러. 근데 지금은 50억 달러. 뭐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얘기죠. 이제 거래량도 그레이스케일은 50%, 처음에는 50%였다가 점유율도 23%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다? 그레이스케일 이거 수수료가 너무 높아. 그래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라는 거죠. 이거 사실 모르시는 분이 없죠. 근데 그레이스케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SEC가 그 현물 ETF 그 전환 안 해줬다고 SEC를 상대로 뭐 했습니까? 소송을 불사했고요. 심지어 이겼습니다. 엄청난 곳입니다. 뭐 거의 이제 그 브레이브 하트죠. 그 저항군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지금 블랙락이 그레이스케일보다 비트코인 더 많이 가져갈 게 지금 그냥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이거 왜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저의 이제 어떤 그 의견이자 의혹이죠. 월가의 기관들과 그레이스케일 제가 볼 때는 모종의 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 수수료 1점 원래는 더 높았거든요. 2%인가? 근데 이제 1.5% 그거 유지해. 그렇게 비싸게 받아. 그 대신에 뭔가 콩고물이 있어야겠죠. 그게 뭘까요? 내가 너 비싼 가격에 사줄게.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CEO 너 그 다음에 뭐 시켜줄게. 이직도 제한하고 모르죠 뭐 주식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뭔가 제한이 있지 않는 한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이유는 있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가만 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그림이 구도가 괜찮아져요. 뭐냐? 그레이스케일도 인수 고가에 산다는데 뭐 좋죠 뭐. 블랙락도 월가에 있는 기관들도 통째로 그 플랫폼 가져가다 그냥 기존의 본인들 그 플랫폼에 통합시켜버리면 되죠. 윈윈 구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0고점을 재차 갱신했다. 지금 이게 뭐 달러의 강도거든요. 뭐 다른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 지금 105.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달러가 유지되고 있다. 지금 환율도 굉장히 지금 높거든요. 사실 달러 인덱스는 코인이나 주식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제가 달러 인덱스 이거 뭐 거의 1970년대부터 한번 가져왔거든요. 추세를 보시면요. 달러 강도가 점점 높이가 낮아지고 있죠. 이거 이제 그 높아졌다가 떨어졌다가 높아졌다 떨어졌다 하는데요. 그 절대적인 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게 이제 추세입니다. 제가 이거 특히 이제 최근 한 10년간 그 좀 확대를 해봤거든요.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밑으로 움푹 패였을 때 이때 우연찮게 코인의 가격이 피크를 찍었을 때입니다. 2018년 1월 1일 그 2017년에 엄청났던 불장 기억나시죠? 그 다음 또 움푹 들어갔던 곳이 2021년 5월 1일 그러니까 4월 5월 달 이때 코인 가격 사실상 피크를 찍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때 얼마인지 제가 한번 봤더니요. 대략 90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몇이다? 105죠. 달러 인덱스가요. 나중에 90 한 초반 90까지 오면요. 우리가 그때 한번 코인 매도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 인덱스 90을 좀 기억해 두시면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연준에서 첫 금리 인하는 7월 달에 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뭐 6번, 5번, 4번 아니고요. 딱 2번만 내리지 않겠냐. 7월과 11월 달 이렇게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금리 인하를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조금 지나서 큰 폭의 주식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미국의 주식이 폭락할 때 코인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순간적으로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는데요. 이게 뭐 골드만삭스다, 뭐 어디 JP 모건이다, 금리 인하를 언제 하고 몇 프로 내리고 이게 다 다릅니다. 참고할 필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연준에 있는 이사들도요. 맨날 FOMC 끝나면 그 점도표 찍거든요. 그때 다 다릅니다. 자기들도 다 틀려요. 그때 다르고 좀 더 내려야겠네. 좀 기다려야겠네.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워낙 빚에 의해서 부채에 의해서 돌아가는 글로벌 경제다 보니 이 금리 인하의 시점은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피터 브렌트라고 하는 유명 트레이더 있습니다. 자, 이분은 사실 뭐 경력이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 그 굉장히 뭐 오래된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알트코인 랠리는 솔직히 좀 모르겠다. 근데 비트코인은 8만 달러로 올라갈 것 같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유를 뭘로 언급을 합니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듭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해당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가지는 않는다. 지금 이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트코인보다 비트만 더 오를 것 같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4월 15일자로 홍콩 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제가 볼 땐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저는 단기적으로 피터 브렌트의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 아무래도 돈이 몰리겠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요. 현물 ETF가 아니면 코인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ETF가 아니면요. 이게 합법적인 루트가 아니에요. 이게 큰일 나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은 적법한 수단이어야 되고요. 동시에 아주 편리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거는 ETF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당연히 처음에 돈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것을 50% 이상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것을 기반으로 나머지 50%, 그 중에서도 좀 우량한 그 알트코인 위주로 해놓고 뭐 나머지 10% 정도는 뭐 100배 코인, 200배 코인, 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안정성도 가져가고 고수익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알트코인은요, 그 얘기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다. 중장기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중장기를 봤자 사실은 뭐 길어야 1년에서 2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 동시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성향도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는 성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위험을, 리스크를 감수하는 분들이 있을 테고, 저는 조금 이제 후자인데요. 저평가된 것을 사놓고 조금 그냥 인내하는 경향. 그런 분들은 지금 조금 저평가된 알트코인을 더 담으셔도 뭐 나쁘지 않겠죠. 이건 뭐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블랙락에서 액티브 ETF 책임자가 나와서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폭탄 발언입니다.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전체 투자자 그룹이란 표현을 씁니다. 자, 이들이 뭐 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처음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자, 블랙락의 고객을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의 고객은요.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입니다. 뭐 그냥 기존 민간 시중은행도 있지만 중앙은행들이 블랙락 더 고객입니다. 국부 펀드들 뭐 중동의 뭐 오일머니, 사우디 뭐 저기 뭐 부자 동네에 있는 뭐 그 아부다비, 두바이 다 여기 포함이죠. 다국적 기업은 그냥 대기업 다 우리가 이름 알 만한 것들 다 블랙락 고객이라 보시면 되고요. 각국의 연금 펀드, 우리나라 국민연금 포함입니다. 뭐 재무부, 그러니까 국가에도요. 뭐 산하 기관, 산하 펀드가 있잖아요. 이게 다 어디다? 블랙락 고객입니다. 그 전체 투자자 그룹이 뭐 한다? 처음으로. 처음으로란 얘기는 신규입니까? 고인물이란 얘기입니까? 지금 처음으로 신규로 비트코인 들어올까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미 코인 투자가 늦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저는 뭐 추천을 드리고요.
올해 이제 1분기에 미국 국채의 토큰화, 자산 토큰화 규모가 11억 달러를 돌파했다. 11억 달러라고 뭐 이게 크게 보이는데요. 우리 돈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의 국채의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이거 뭐 0.0001% 정도나 될까요? 이제 막 시작이다. 뭐 코인도 그렇고 자산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 CBDC 제가 볼 때 이제 막 그 시작이고요. 이걸 이제 뭐 디지털 경제라고 제가 표현을 해 봤는데요. 디지털 경제에서는 국채다. 또 채권은 회사채도 있거든요. 주식이다, 뭐 부동산이다, 화폐다, 원자재다, 파생상품이다, 뭐 NFT다. 온갖 그 소위 말한 소유권이 다 어디로 올라온다? 블록체인 위에 얹어서 사고 팔고 거래하고 정산시키겠다. 맞죠? 그 블록체인이 뭐다? 제가 예전에 뭐 15차선 뭐 이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 뭐 솔라나, 아발란체, 니어, 뭐 알고랜드, 뭐 카르다노, 뭐 헤데라 시그래프. 자, 이것 말고도 더 많습니다. 이 위에 딱 얹어 놓겠다. 뭐 레이어 2, 뭐 폴리곤도 있었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최고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블록체인 15차선 고속도로가 의미하는 거 자산 토큰화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전 있다라고 봅니다. 뭐 존중은 하는데요. 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쪽의 그 방식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겠다. 코인의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홍콩 첫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중국 투자자 자금 유입을 기대한다. 중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ETF 승인시킬 겁니다. 자, 홍콩에 기반을 둔 헤지 펀드, 패밀리 오피스. 패밀리 오피스는요, 이제 소위 돈이 너무 많은 그 가족, 그 가문의 재산을 그 운영해주는 그런 곳을 패밀리 오피스라고 합니다. 자, 중국 뭐 부자들 많이 있겠죠. 그들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 사람들은요,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폭락의 폭락, 지금 뭐 이게 쉽게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들의 선택은 뭐였다? 금이었습니다. 금 같은 대체 자산에 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그 동영상이나 뉴스 보시면요, 무슨 재난 사태 같습니다. 그만큼 금을 살려고 줄에 줄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금이 그래서 최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었고요. 프리미엄이 30%. 우리나라 예전에 김치 프리미엄 한 50%, 60% 갔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중국에서 금이 인기가 많다. 자, 여기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 사람은요, 이 금이요, 거의 광기 수준입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 같기도 하고요. 자, 4월 15일, 뭐 며칠 남지도 않았죠. 승인이 되면 이거 뭐 그냥 불에다가 제가 볼 땐 석유를 붓는 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크립토에 또 한 번의 미니 랠리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오를까요? 폭락하기 전까지 오르겠죠.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요. 결국 좀 떨어지고 쉬었다가 또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작년부터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은 2024년 큰 급등도 나올 수 있고 급락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실까요? 크립토 봄은 작년에 끝났고요. 이미 크립토 여름입니다. 여름 뭡니까? 밤에 잠도 안 올 만큼 열대야. 덥습니다. 너무 더워서 막 죽을 것 같죠? 너무 더우면 뭡니까? 소나기 내려칩니다. 소나기만 옵니까? 이제 한 늦 여름 정도 돼서 태풍이 하나씩 날아옵니다. 그리고 장마철, 지긋지긋한 조정. 저는 이거 올해 다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태풍이 한번 쓱 다 지나가고 장마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 싶이 다시 뜨거워지죠. 이게 여름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요. 그냥 이것을 저는 미리 좀 뭐 예방 주사랄까요? 미리 아시면 도움이 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떨어질 때마다 바이 더 딥 하시면 되고요. 포모의 매수는 우리가 지양하자. 막 가격 반짝반짝 할 때 빨간색이 막 극심하게 나올 때 그땐 좀 안 샀으면 좋겠다. 패닉셀. 태풍 오면 진짜 무섭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있으시는 게 좋죠. 패닉셀 좀 금지, 지양하자.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금리 인하를 언제 하냐, 저기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얼마나 되냐, 뭐 공포 탐욕 지수가 어떻게 되냐. 자, 이런 것들은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공부하실 필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